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잘 들리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영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찬우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구시 공무원 분들인데 제가 오늘 미래 사회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면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파워포인트와 함께 시작을 이제 하겠는데요. 저는 뭐 영남대학교에 2003년도에 와서 언론정보학과, 뭐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대학원이라든가 동아시아 문화 대학원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남대학교 온 이후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특히나 빅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그다음에 트리플 X 같은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사이버 감성 뭐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미래라고 하자면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로 이것은 미래, 퓨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퓨처.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 퓨처를 사용을 하지만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단수 퓨처가 아니라 복수 퓨처스를 쓰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왜 이렇게 쓸까요? 바로 미래학을 하는 연구자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futures studies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미래학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 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예술인지 과학인지 라는 그런 의견까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아직 학문으로 잡혀가고 있는 단계, 그런 진행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미래학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핀란드에 있는 미래학과 관계되는 대학원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수, 퓨처스 스터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미래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였는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probable future, 개연성이 있는 미래, possible future, 가능한 미래, preferred future, 그렇죠? 선호하는 미래.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미래 유형들에 대해서 그러한 과거의 트렌드와 현재의 견해들을 그러니까 나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석사과정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오늘 압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의 문서의 미래전략대학원이라고 있죠. 카이스트의 문수의 미래전략대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유사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열풍이라는 건 패드요. 한때 우리나라 웰빙, 웰다잉 이런 것이 열풍이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웰빙, 웰다잉 그 열풍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주목을 끌는 거죠. 바로 열풍 패드죠. 패드입니다. 지금은 어떤 열풍이에요? 사실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열풍이 이제 줄어들지만 요새는 부캐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부캐가 뭡니까? 부캐라는 거 하는 것은 캐는 영어야. 캐릭터니까 무슨 자기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인물을 얘기하는 거죠. 부는 한자요. 한자. 우리 차 할 때 부야 한자. 다시 말해서 부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멋지고 부유하고 그렇게 보이는 빈부격차 이제 부유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캐릭터 인물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공간에 가가지고 자기가 부캐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 위에 다른 아바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열풍은 부캐예요. 트렌드는 열풍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포사이트라고 했는데 우리 예전에 성현들이 성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견이 있었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성견이죠. 그래서 이런 열풍, 그 다음에 트렌드, 성견, 포사이트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미래와 관계돼서 개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보수학파예요. 보수학파는 뭐냐? 오늘이 내일의 과거인 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상이 미래로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학파들은 우리가 흔히들 통계를 중요시하는 왜? 통계는 과거의 데이터에 바탕을 해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의 영어로 스터티스틱스라고 얘기하죠. 이 스터티스틱스의 앞부분 조두를 보면 스터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 머무르다, 정주하다, 체류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학파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강한 소위 말한 시그널, 강한 신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서 과거에 아주 기반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션 등으로 외삽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 데이터의 기초에 시간적 확장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앞으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연속 학파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면 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수학파에서 주장하듯이 과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해. 새로운 어떤 현상,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티핑 포인트. 물이 끓는 점이 나오면서 확 끓는잖아요. 그 끓는 점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새로운 현상,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면서 현재 위기나 혼란으로부터 갑자기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과거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 연구를 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불연속 학파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거예요. 이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는 원래 그러니까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학자가 1900년 그렇죠? 네, 후반에 그러니까 1980년대 책을 메가 트렌드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나온 거예요. 그 트렌드라는 건 앞서 얘기했어요. 트렌드 열풍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성견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거잖아요. 메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메가라는 건 뭔가 큰 흐름 이런 거잖아요. 큰 흐름. 그래서 메가 큰 어떤 트렌드 흐름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그다음에 급진주의, 다시 말해서 불연속 학파를 절충해서 미래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축적되고 확산된다.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에서는 보수 학파에서 하는 통계적인 어프로치도 사용을 하면서 불연속 학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과거와의 단절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앞서 미래 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이견이 있다. 그 말씀 아직까지 크게가 작성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100년 전에 예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2000년대 모습은 어떨 것인가? 예술가들은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려보라고 했더니만 예술가들이 이렇게 했어요.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지금 지상철이 있지만은 이거는 지상철에 넘어서 스카이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어로 캡 스테이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 땅 위에서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이렇게 날아다니는 자동차. 지금도 이제 드론 사람들을 운반하는 그러니까 우리 드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렇게 되다면 에어로폴리스 공중 경찰, 하늘 경찰이라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바닷속에서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이 하던 크리켓 같은 이런 놀이.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늘뿐만이 아니라 바닷속도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 공간이 됐다. 그래서 크로켓라는 이런 게임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 저희의 공간이 하늘로 많이 올라가면서 상황이 되면 이 수방관도 이제는 날개를 달고서 하는 그 에어리얼 파이어맨이 등장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편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사실 이게 우편부 배달, 드론 배달을 하고 있죠. 아마존에서요. 그 다음에 이 파이어맨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헬리콥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먼저 이발소. 이발소는 어떤 또 이제는 자동으로. 근데 지금 앞서 봤던 우리가 드론으로 하는 하늘을 나는 건 많이 됐는데 이 이발소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로봇이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발소는. 자, 여기는 뭐냐? 쿠킹하는 거잖아요. 요리하는 거죠. 요리하는 것도 이제는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식당에 가보면 그러니까 요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서빙하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2019년도에 치맥 페스티벌에서 그러니까 치킨을 튀기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치맥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야외에서 그 치킨을 해야 되는데 로봇으로 치킨을 튀우는 그 장면이 나왔었죠. 2019년도 치맥 페스티벌. 그래서 요리의 현장까지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요리의 현장까지 나오고 있더라. 그다음에 100년 전에 이렇게 농구, 그래서 스마트 파밍까지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술가들이 100년 전에 했던 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 예술가들이 상상한 미래가 그러면 보수학파일까요? 아니면 불연수학파일까요? 아니면 메가 트렌드일까요? 어떤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상상한 미래. 그럼 예술가들이 상상한 미래는 100년 후에 실현되었는가요? 저는 그러니까 거의 90%가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0%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는 거는 바닷속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 생활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크리켓 같은 거. 하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다 실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술가들이 상상한 미래는 보수학파 과거의 데이터에 기초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불연속학파적인 그런 입장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메가 트렌드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에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메가 트렌드는 ICT, 정보통신기술, 그렇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에서 자주 이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에서의 ICT 메가 트렌드는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 전망. 그래서 아까 패드는 단기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렌드는 패드보다는 좀 더 시간이 길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견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의 그러니까 하는 것이 우리가 메가 트렌드 ICT.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핵심 이슈나 트렌드를 분석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응 방향들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디지털 UD라고 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했어요. 이 디지털 UD를도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런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을 있었던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 그래서 디지털 UD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을 디지털하겠다. 스마트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사이버 방역 체계를 한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적인 과거에 어떤 데이터로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불연속력 확보해서 얘기하지 어떤 티핑 포인트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디지털 뉴딜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형 뉴딜로 갔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을 먼저 그러니까 제안을 했죠. 어디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 제안을 했더니만 이제 이 디지털 뉴딜이 디지털 분야에만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한국형 뉴딜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최근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휴먼 뉴딜도 이렇게 하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미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래된 미래 이 책의 저자인 그러니까 헬레나 노베르크 호치라고 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서 한국 여는 기관에서 특강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올드 퓨처, 오래된 미래. 그래서 에이션트 퓨처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했었어요. 오래된 미래는 근데 과거가 곧 현재의 그렇죠 모습이고 현재가 곧 내일의 그렇죠 과거가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보수주의적인 학파의 모습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프레젠트 퓨처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적 미래인데 이거는 데이비드 카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2014년도에 보스턴 대학의 강의 제목에서 이제 쓰면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 미래라고 하는 것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가 이제 얘기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의 미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창조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기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기획이라고 하는 개념. 왜냐하면 창조하는 거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제 정보화진흥원이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좀 길게 바뀌었잖아요. 데이터를 한다 해서. 그래서 니어 앤 퓨처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 레터를 발행했는데 여기 보면도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왜? 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야 되냐? 보수주의 학파인 통계학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흔히들 강한 신호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약한 신호는 제대로 못 받아들이죠.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이런 약한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에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다시 말해서 통계학에서 잘 쓰지 않았던 이런 비정형화된, 비구조화된 이런 데이터들, 그렇죠? 숫자화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죠. 이러한 분석을 하면서 구조를 또 찾습니다. 또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계산식을 만들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공학적 영역이 아니냐라고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리즘과 처리, 프로그래밍은 공학적 영역일 수 있겠지만은 분석과 구조는 상당히 기획력이 필요로 하는 그렇죠 인문사회계열적 영역이고 문제 해결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 사이드의 영역인 거죠. 정책 사이드.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각화를 하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만들고 이것은 다 인문사회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와 연결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특정 분야에 우리가 데이터 하나만 다루느냐, 아니면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루느냐. 그래서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단기적으로 1에서 3년, 단기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패드에 가까운 거잖아요. 패드.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 이제 문제 해결형인 거죠. 그거 약간 중장기형으로 가면 10년까지 한 메가 트렌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측하고 대응형이 되는 거죠. 광범위한 데이터를 좀 더 특정 분야의 데이터에서 광범위하게 쓰면 조기 경보형이 되는 거예요. 종이령. 근데 물가를 모니터한다. 물가라는 것이 특정한 하나의 이슈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하나의 이슈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할 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조기 경보형으로 이상치들을 발견하는 거죠. 이상치. 이럴 때 이제 위크한 데이터, 위크한 시그널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젠다 발굴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환경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환경의 요인도 분석을 합니다. 요인 분석을 해서 미래사의 유망 기술들을 도출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앞서 문제 해결형의 어떤 단기적인 거. 그래서 근데 소셜 미디어에서 어떠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살의 위험이 있어.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잘 감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돼. 이게 문제 해결인 거죠. 다 특정 분야의 데이터. 기후라고 하는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다 사용했다. 그래서 그것을 3년에서 10년 한다. 예측 대응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서 크게 4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정도 X축은 그 다음에 가치의 차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 자 어려움의 정도 가치의 차원인데 가장 그러니까 어려움의 단계가 낮은 단계가 뭐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는지 근데 서술만 하는 것은 가치는 좀 낮겠죠. 낮은 단계이겠죠. 그러면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진단하는 거. 이거는 2단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가치도 2단계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 예측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3단계 어려움이 있어요. 예측하는 것은 그 대신 가치가 더 높아져요.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 바로 정책이잖아요. 정책은 뭐냐? 어려움이 4단계예요. 4단계 어려움인데 그 대신 가치도 가장 높은 단계가 돼요.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서 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사례를 오늘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에 이제서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빅데이터에 나타난 신제품 실패 현상과 프랜차이즈 도시 이야기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건상구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KBS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는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냐면 대구에서 그러니까 시작했는 이 프랜차이즈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 그다음에 대구에서 시작하는 그 음식들이 있어요. 치킨. 지금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치킨들 있죠. 교촌 치킨. 대구에서 대구권에서 시작했죠. 호식이 2마리 이런 거 그렇죠. 그 피자, 화덕 피자 이런 거. 그래서 대구에서 하고 대형마트 이런 것들도 이제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다 이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걸 빅데이터적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이제 얘가 건상구 씨하고 같이 토크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건상구, 디지털을 대표하는 박한우 이렇게가 토크쇼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건상구 씨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였어요. 근대로 돌아가면 대구는 보부상인이 결집한 조선의 시장이었다. 그래서 대구는 상인의 도시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구가 공단보다 상단 육성에 나서야 된다 이랬는데,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도시잖아요. 보수의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성공을 하고 음식이 성공했을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논문들을 해외 논문들을 보다 보니 이게 나온 거예요. 어떤 그 논문의 이 제목이 보세요. 실패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있어요. 실패의 선구자. 그 실패의 선구자 혹은 실패의 선도자. 그래서 가자. 포테이토 칩이 나오죠. 포테이토 칩.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저널인 저널 마케팅 리서치에 실렸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거죠. 우리 흔히들 학계에서 임팩트 팩터가 4.6이다. 와, 그럼 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4.6이란 그 탑 저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람들이 결제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바로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왜? 예전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어느 날 순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말고 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거래의 패턴들이 사람들의 소비자의 활동을 보여주니까 이 거래의 패턴 데이터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자체 같은 데도 판매하고 일반 그렇죠 연구자들한테도 판매하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가 이제는 빅데이터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신용카드 회사는 또 그걸 가서 돈을 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용카드 회사의 데이터를 1,000만 건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제품 판매에 마케팅에 어떻게 미래가 되는지에 대해서 혼돈을 주더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제품을 성공할 때는 이 신제품이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 전통적 지표의 총액 판매량은 얼리 어댑터가 누구인지 파악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얼리 어댑터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실수를 가져온 거야. 왜 실수를 가져왔을까? 이 사람들이 조사했는 이 마트 1,000만 건에서 초기에 제품들이 많이 팔렸어요. 초기에 제품들이 많이 팔렸어.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니까 마트에서는 이 제품들이 정말로 많이 팔리니까 이 제품이 앞으로 성공하고 대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마트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는 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또 마트는 이 제품을 많이 뭡니까 진열해 놓겠죠. 재고도 많이 갖다 놓겠죠.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구에서 초기에 판매되는 사람들을 봤더니만 왜 이 제품을 샀을까라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실험 정신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었어. 교육 수준도 되게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적인 정신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막 산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많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많이 사는 제품들이 많이 팔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품 그걸 물건도 많이 갖다 놓고 방금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테스트 해본 거였어요. 테스트고. 왜냐하면 이 고객층이 가족 구성원도 많고 부유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본 거야.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인기 없는 품목을 포함해서 다 해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실패를 선고하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대구에 돌리면 뭡니까? 대구에서 성공했는 프랜차이즈 왜 다른 데 다 성공할까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뭐냐? 대구의 소비자들은 반대로 실패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그런 선구자들과 달리 실험 정신이 적어요. 그렇죠? 혁신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들을 한번 시험 삼아 사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서 좋다, 좋다, 좋다 얘기를 뭔가 하고 해야지 물건을 사는 거죠. 보수적이죠. 보수적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성공을 하면 다른 데 가서는 100% 성공한다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이 논문이 대구가 왜 이런 그렇죠?
상업의 활성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실패의 선구자. 오히려 대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도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학에서는 연구 방법으로서 여기 이제 한 40개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도 이 연구 방법 40개를 다 알지는 못해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연구 방법들을 이제 좀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뭐 얘기하는 뭐냐면은 퓨처스 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퓨처스 휠. 그러니까 퓨처스 아까 퓨처는 미래는 복수로 쓴다고 했죠. 휠은 뭡니까? 휠. 자동차 휠이니까 뭡니까? 바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젤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젤롬 그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학자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초창기 1970년도에 72년도에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변화가 나타나면 첫 번째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러한 영향력들 그러니까 그래서 화살표로 한 칸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1단계죠. 빨간색 1단계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그 녹색으로 된 건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 변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들. 요렇게 그 어떠한 변화의 원인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요 이제 퓨처스 휠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퓨처스 힐이라는 방법을 각자가 자신들의 어떤 조직에서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라고 하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변화가 뭔지를 인식해라, 확인해라, identify. 두 번째 단계는 직접적이고 첫 번째 어떤 그 결과, 이 변화가 초래하게 된 결과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간접적인 그러니까 두 번째 세컨드 오더의 그 결과를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 단계별로 그거를 표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색깔을 다시 표시하라는 거죠. 색깔을.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빨간색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녹색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 코로나라고 하는 변화가 왔잖아.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오고 두 번째 단계가 오고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화의 어떠한 그 동인, 어떤 변화의 주체를 항상 우리가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만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어떤 변화가 왔는 것이 항상 그에 대한 여파, 그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만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해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5단계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그 대응, 그렇죠? 처방, 정책을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미래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반도 4단계 미래 전략을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서 이제 영어 단계별로 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봤어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이렇게 society, technology, 그다음에 resources, environment, population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또 긍정인지 어떻게 부정인지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미래 이런 변화의 어떤 그 남북한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라고 이런 변화가 있었을 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긍정인지 혹은 부정인지 혹은 글로벌한지 이렇게 하고 분야별로도 이렇게 이제 퓨처스 힐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상황이 뭐냐 했겠을 때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예산의 20%를 절감하라. 예산의 뭐 50%를 절감하라. 이런 상황이 하죠.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의 20%를 절감하면 라는 이런 변화의 어떤 그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뭐가 생길까요? 첫 번째. problem with more, sales 뭡니까? 이 첫 번째 단계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당장에 새로운 IT 장비 같은 거 못 사겠죠? 외부에 교육받으러 가는 걸 못 하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인력을 고용 못 하겠죠. 그다음에 밖에 출장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못 하겠죠. 그래서 윤리의식들 관계된 강화시켜야 되겠죠. 1단계로 생겨난 이런 문제들이 빨간색으로 있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해야 돼요. 2단계는 뭡니까? 어떻게 은퇴하고 있는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또 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못 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뭡니까? 새로운 스태프로 채용을 못하면 매니저들은 어떻게 새롭게 또 고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을 뽑아야지 신입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를 하는 거잖아요. 외부 교육을 안 받으면 그다음에 새로운 스킬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IT 장비를 구매를 못하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생산성을 오히려 파워포인트 하나 하는데도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안 해요. 그럼 바로 2단계 영향들. 다음 3단계는 뭡니까? 또 어떻게 상황이 또 나타나는 거죠. 생산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 작업량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20%를 절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가질 수 있는 이런 변화,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서 이런 퓨처 서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 전략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연구 방법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